우리나라에서 투자자가 엑시트하는 방법이 이 페이지가 다예요. 근데 이제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한 요청하는 거, 회사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투자되는 방식이 이 뒤에 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이 6가지 중에서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여기 두 번째 종류 주식이라고 표현된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게 이제 상한, 전환, 우선주, 뭐 상한, 그러니까 우선주에 상한권 붙어 있는 거, 전환권 붙어 있는 거, 상한권, 전환권 다 붙어 있는 게 상한, 전환, 우선주. 그걸 이제 통칭해서 종류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형태로가 거의 74%예요.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투자 받는다 하면 거의 저 종류 주식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상한, 전환, 우선주 이렇게 투자 받을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거길로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저 상한권, 그러니까 회사에 상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붙어 있는 저것 때문에 이제 상한이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상한 요청을 해서 이제 뭐 엑시트인 거죠, 말 그대로. 원금 이제 회수를 하는 거지. 근데 상한이 여기 적어놨지만 회사에 이익이 있어야지, 뭐 줄 돈이 있어야지 상한 요청하는 거지. 맨날 적자 나고 그런 회사, 지금 쿠팡, 마켓컬리 이런 데다가 상한 요청 못 해요. 예전에 투자자가 아무리 상한 요청, 상한, 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익이 없어서. 저기서 말하는 상한 가능한 이익이 뭐냐면은 그 필요하면 적어 놓으세요.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그 계정에 이게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면은 이쪽으로 이익잉여금으로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이익 나는 회사 같으면 여기가 매년 늘어나는데 적자면 마이너스로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면 어차피 상한 요청을 못 해요. 저것도 이제 돈이 있는 회사나 상한해서 뭐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한하는 거는 원래 투자자가 투심이 통과될 때 보는 포인트는 상한 요청해서 엑시트 하려고 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벤처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에, 그러니까는 고위험을 감수를 하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이쪽 반대편에 그러니까 로 리스크 로 리턴을 바라볼 거면 요새같이 정기예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추이에서는 그냥 은행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훨씬 마음 편하지,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신경 써가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대치가 몇 배예요, 몇 배.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64.8%를 보여드린 거는 막상 나중에 회수하면 원금 이하로 회수되는 게 많더라라는 미국 기준으로도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나라도 될 줄 알고 했는데 막상 몇 년 지나 보니까는 또 이제 회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돌아서 뭐 어떻게 저떻게든 처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그냥 아직도 회사가 고만고만해. 그러면 그런 회사가 이제 실제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생각은 어차피 나오긴 나와야 되는 회사에 그나마 이익은 있다면, 상환 가능한 이익이 있다면 상환 요청해서 원금이라도 건진다, 차선책으로. 왜냐하면 원금도 못 건지는 것보다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상한은 차선책이다. 여기 극초기 기업들은 아예 상한 자체 기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 이익 나고 그런 회사가 없어서 그러기도 쉽지도 않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상 예를 들어서 초반부터 어떻게 이익이 나는 구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여차하면은 이익이 나는 거 봐서는 상한 요청해서 안정성도 좀 깔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정성도 있는데 회사가 성장하는 걸 이렇게 기대할 수 있으면 업사이드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투자자한테 얘기하기엔. 그래서 그 투심이에서 그 펀드 만들어지는 구조, 거기서도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답이 있어요. 대표님들이 그 제가 저번 주에 했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때 아마 헤드 메시지로 적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기에는 안 적혀있네. 제가 다른 걸 갖고
좀 보여드리면 요 자료 갖고 요 자료는 이제 딴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던 자료인데 여기 헤드 메시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님들이 투자자들한테 요런 류로 어필이 될 수 있으면 거의 100% 투자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정답처럼 있어요. 그게 뭐냐? 회사에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성이 깔리고 안정성이 깔린다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은 그래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그러면서 회사가 성장하면 그냥 상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회사면 제가 봐서는 투자 받을 수 있어요. 누구 찾아가도. 오히려 아마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자기도 먼저 투자하겠다고 그럴 수 있을 정도가 될걸요. 근데 그럴 수 있느냐 이제 뭘로 그거를 어필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기 회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걸 하는지 지금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건 자기 회사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오늘 이제 후반부 그 2교시 쉬고 나서 2교시 끝나고 났을 때 뭐 Q&A 많이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질문을 주시면 또 뭐 이렇게 회사 이름은 가리고 뭐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더 하든지. 그래서 이제 상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근데 차선책이다 얘기 드린 거고, 구주 매각은 투자자끼리 사고 파는 거. 어차피 회사에 돈이 없어서 상한 요청도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한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투자자끼리 사고 팔 때 이익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실 보면서 팔아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각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0건 중에 한 6, 7건은 구주 매각이에요. 상한까지 합치면은 10건 중에 한 7, 8건은 상한 아니면 구주 매각으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구주 매각이 이익도 날 수 있지만 손실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뭐 이익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건데, 현실적으로는 요 두 가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뭐 하여튼 구주 매각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 되게 많다. 근데 이제 요거는 4번 먼저 얘기 드리고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3번 M&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M&A로 엑시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0 중에 9은 M&A 엑시트예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기술 기업이든 무슨 서비스 기업이든 하면 뭐 차고에서 라면 먹고 2년 버티고 끼깔나게 하나 만들면 뭐 구글이 사준다, 애플이 사준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나마 이제 ICT 이런 분야에서 네이버가 산다, 카카오가 사준다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카카오 하도 욕을 얻어먹었고,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공정위에서 그 M&A 하는 거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 또는 뭐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갖고 뭐 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M&A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믿고, 근데 뭐 입질이 들어와서 그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은 뭐 좋을 수 있으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는 뭐 저 얘기 갖고는 투자자가 잘 안 믿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번 노란색 박스를 쳐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야.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투자자의 눈높이가 IPO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1번, 2번은 차선책이니까 저거를 처음부터 기대하는 건 아니고, 저거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서. 그래서 IPO에 가 있는데, IPO가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가 돈 벌면 갈 수 있어요. 그게 얼마? 저는 여기 이제 1번 직상장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증권사에서 보통 보는 게 경험적으로 한 당기순이익 30억 원은 돼야 거래소에다가 예비상장 심사청구서를 들이밀어 볼 수 있는, 그리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로 얘기해요. 30억 원 된다고 다 통과된다는 것은 아니고, 또 30억 원이 조금 모자라도 통과될 수도 있고,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저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닭다리 팔아도 갈 수 있고요, 벽돌 팔아도 갈 수 있어요. 작년에 어떤 기업이 코스닥 상장했냐면은 골판지 파는 업체가 코스닥 상장했어요. 제 기억으로 그 회사가 2018년인가 생겨서 업력 4년 만인가 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워낙 특수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업력 4년 만에 제 기억으로 매출 1,500억인가 1,600억인가에 당기순이익 29.3억이었어요. 이익률은 되게 낮은데 뭐 이게 저기 정량적인 수치에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배달 수요 이런 거에 대한 뭐 계속 있을 것 같은 어떤 성장할 것 같은 기대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거래소에서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거 맞출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굳이 뭐 기술 이 얘기 안 해도 돈 벌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돈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다 좋은데 근거가 뭐예요?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뭐 이 얘기 쭉 하면서 수렴이 돼야 되는 거를 뭐 자기는 그러면 IPO 돈 벌어서 가는 걸로 어떤 기대치를 좀 갖게 할 거냐. 이거 감을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직상장 말고 코스닥 상장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특례 상장이에요. 특례 상장이 하부 트랙이 6개인데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우측에 보면 제가 박스로 이렇게 쳐놨잖아요. 비바이오의 경우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맞아 떨어지면서 기술 특례, 기술이 엄청 워낙 원천 기술이 좋던지 성장성 특례, 증권사의 추천을 받던지 사업 모델 특례, 사업 모델이 이제 그런 류 아주 수익성이 좋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든지 테슬라 상장은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대략 매출 100억 원 정도에 2년 정도에 걸쳐서 1년 갖고는 안 되고 2년 정도에 걸쳐서 예비상장 심사 청구서 쓰는 시점 기준으로 2년 전부터 매출 성장세 50% 최소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찍어줘야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이게 거래소에서 약간 통과되는 그런 약간 경험적인 게 있거든요. 여태까지 조사한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직상장 수준의 매출이거나 이익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 저게 정량적인 게 맞으면서 요 앞에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거냐. 저 정량적인 게 필요하니까. 여기서 비바이오라고 했을 때 그 바이오에 들어가는 거는 신약, 진단 두 개 빼고 의료기기, 헬스케어도 비바이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벌어야 돼요. 안 벌고서 뭐 앞에 뭐 기술 좋아요 뭐 이 얘기만 해갖고는 요새는 안 통해요. 그래서 요 지금 직상장, 특례상장 이거를 이제 오늘 적어도 여기 들어와서 들으신 분이라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에 걸쳐서라도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우리 회사를 어떤 기대치 그래 뭐 시장도 좋고 뭐 경쟁력 좋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래서 엑싯을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가 계속 질문도 들어오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 가능성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스토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저번 주에도 그 질문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다른 강연하다가 그럼 내가 지금 예비 창업자인데 그럼 나도 이제 투자자 만나려면은 IPO 몇 년 내에 한다 뭐 그런 얘기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되게 빠르죠. 제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거는 그냥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극초기 기업이니까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성장 방향성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된다. 투자자의 눈높이에서는 결국 IPO로 수렴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거기를 가려면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되니까 특히 정량적인 조건 그거를 그러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지만 극초기 기업이면 IPO 자체를 얘기하면 투자자가 잘 안 믿죠. 뭐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시장 진입도 안 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어디서 주워 듣고 온 얘기가 있어갖고 이 사람이 뭐 이 얘기부터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거 믿지도 않는데 왜 그 얘기부터 하자. 그거 건너뛰고 그 뒤에나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대표이사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확 지른다? 이런 느낌 드니까
IPO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IPO 자체를 얘기를 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저 페이지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저번 주에 보여드린 게 이 페이지예요. Y 콤비네이터가 그러니까 아주 시드 단계에서 투자하는 이 전 세계 1호 엑셀러레이터라는 얘네들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PSF, PMF 이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진단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를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자료에 맞물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장 진입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어떻게 될지 뭐 그냥 만들어서 그냥 자기 장롱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또는 아주 그냥 시장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주 지금 미미한 상태라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면 거기서 이제 확실히 이렇게 빨대를 확 꽂는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시장에 빨대를 확 꽂아서 어떤 입지를 가져가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 그래프에 원점 있는 거에 아주 여기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IPO는 저 먼 단계에 돼 있는데 그거를 벌써부터 얘기하면은 투자자가 잘 안 믿으니까 그 얘기 말고 본인들 자체는 요 시장 진입하고 PMF, PSF 얘기 드린 거를 잘 염두를 두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 진짜 얘는 시장 진입 되겠다 거기서 들어가서 아까 캐즘 같은 하이프 사이클 꼴짝이 빠지는 거 얘기 드렸지만 꼴짝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매수로 갈 것 같다는 어떤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 이런 걸 갖게 하는 게 IR 자료의 우선이에요. 그런데 맥락상은 그래서 이 회사가 나중에 쭉 성장을 하면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행간에는 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업력이 길어갖고 IPO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이러면은 너무 이르니까 그거 말고 그 맥락상 자기 자료의 행간상 또는 회사의 전략상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우상향하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으로 투자자가 확신을 들게 하는 거기에 첫 단계 여기에 시장 진입하고 시장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을 확 맞추셔야 돼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 라운드 투자 받을 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정량적인 거 IPO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쪽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지. 그때는 가면은 포텐셜 얘기하고 있으면은 관심 없으니까 그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이 회사가 뭐 투자 받은 회사가 뭐 아직도 그 얘기하고 앉아 있어 뭐 이러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조금 더 이제 엑시스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회사가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까 제가 구주 매각 2번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상향할 것 같은 거에 대한 확신은 있고 근데 우리가 IPO 자체는 오래 걸릴 것 같아. 할 수 있을 그래 이 회사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펀드 만기 안에 돌아오지 않아서 끝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싶으면 중간에 그 다음 라운드 투자 받을 때 보통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때가 구주 매각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구주 매각을 하면서도 이익을 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엑시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초기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향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대치를 못 보여주면 이게 뭐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그 다음 라운드 투자라는 건 없는 거고 IPO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 투자도 없으니까 구주 매각도 안 되고 회사가 돈 벌 것 같지 않으면 상환도 안 되고 그러면은 엑시트 시나리오가 안 나온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세 개를 이제 맞춰보시면 이 두 페이지를 그렇게 맞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이따 이제 조금 이해가 덜 되셨거나 더 질문이 있으면 주시면 그거는 이제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 요 페이지 통계만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헤드 메시지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업종별로 쏠림 되게 심해요. 여기 혹시 게임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게임은 몇 년째 그냥 고만고만해요. 다른 데는 보면 확 올라오는데 뭐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기계
여기 뭐 하드웨어 만드는 뭐 화학 소재 이런 거 약간 중후장대한 이런 류가 다 투자 잘 안 되던 분야긴 하거든요. 반면에 주식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바이오 그러면 뭐 확 올라오고 또 저기 ICT 서비스 저기 들어왔던 게 이제 2016년도부터 올라왔던 게 뭐 인공지능 쭉 올라오고 뭐 핀테크 뭐 메타버스 작년 같으면 뭐 난리지 난리.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가 쫙 또 올라오는 거고 이제 쏠림이 되게 심한데 저기에 깔린 심리는 뭐냐면 투자자의 심리는 헤드 메시지 적은 것처럼 특례 상장에 대한 기대. 특히나 여태까지 기술 특례 상장으로 바이오 기업이 상당히 많이 돈 못 버는 상태에서도 갔어요. 그러니까는 저쪽 분야는 요거는 돈 못 벌어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엑시까지 그것도 IPO라는 가장 기대하는 방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초기부터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짧으면 바이오 기업 같으면 여태까지 업력 3년 4년 만에 그냥 돈 못 벌고 막 이래도 막 코스닥 상장도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부터 얘기 드린 거를 맞물려 보면 투자자가 엑시까지 바라보는 게 3, 4년인데 그 타이밍 안에 들어와. 그 다음에 가장 기대하는 IPO라는 방법으로 엑시도 해. 그 수익률도 제일 좋아. 그러니까는 바이오 그러면 여태까지는 초기 기업일 때부터 그냥 뭐 가령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창업한다 그러면 가서 그냥 번호표 뽑아오고 기다리듯이 막 거기에 몰려들었던 게 그런 거야. 두 번째로 들어온 게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이제 솔트룩스 막 이런 것도 이제 상장하다 보니까 이 분야도 되네 이러면서 확 들어갔던 거죠. 그냥 트렌드로만 그게 이제 거기에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오늘 강연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뭐 투자자들이 바이오는 신약 하나 잘 만들면은 뭐 대박이니까 그래서 좋아한 거 아닐까? 그거는 되게 아마추어 같은 얘기인 거고 이제 저번 주 오늘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투자자가 결국 기대하는 게 이런 건데 그 엑시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잘 나오니까 그 분야에 이제 확 뭐 돈이 몰렸던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 되는 거야. 뭐 메타버스 작년에 몰려든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례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기대치를 갖고 특례 상장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몰려들었던 건데 문제는 지금 올해부터 바이오 특히 바이오를 놓고 거래소가 특례 상장 제도를 엄청 깐깐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정도 얘기했던 거는 안 믿어. 왜냐면은 코스닥 상장하고 나서 뭐 몇 년 안에 잘 될 거라고 했더니 잘 되는 기업 하나도 없어갖고 이 새끼들이 이거 다 뻥이네. 이 100개나 보내줬는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VC들이 바이오를 올해 지금 투자가 이렇게 확 꺾인 게 이거 이제 안 되나 보다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나 아예 상장을 못 하거나. 그러면 엑시 시나리오가 안 나오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게 아니지 계속 적자니까는 상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엑시도 안 될 IPO 못 갈 것 같은데 이게 구주도 안 팔리는 거예요. 바이오 같으면. 그러니까는 초기 기업일 때부터 많이 들어가던 투자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 같은 거 다시 돌려보면 바이오 쪽은 뭐 투자가 안 돼갖고 줄도산할 것 같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해서 거래소가 지금 깐깐하게 보고 있어서 그런 트렌드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비바이오 쪽은 정량적인 걸 어차피 보여주면서 갔었어야 돼서 이러면은 바이오 쪽에 약간 깐깐하게 보는 게 반사 이익을 좀 볼 수도 있고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맞물려서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요거 80조짜리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잠깐 쉬고 한 4시 정도부터 그 뒷부분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맥락을 일단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그때 IT조선인가 조선일본과에서 미국 대선 전에 2021년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해서 미국 전문가, 중국 전문가 둘이 불러갖고 막 얘기를 하던 게 있어요. 근데 뭐 그 중에서 중국 전문가가 중국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생태계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 부분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저번 주 오늘 얘기한 거 한 벌써 5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80초로 딱 압축해서 얘기해요. 결국은 한국에서 시장이 작아갖고 사업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들어간다. 왜? 엑시스 잘 안 될 거다. 엑시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으면서 영상 종료되면은 바로 4시까지 좀 쉬시고 4시부터 설명 더 드리면서 뭐 뒷부분 더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중간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심이 부결 요인 중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얘기할 만한 거는 기업 가치 차이예요. 기업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투자자가 보는 거하고 기업이 이제 자기 회사가 이 정도 밸류 된다고 얘기하는 거에 그 차이인 거죠. 되게 빈번한 원인 맞거든요. 투자가 안 되는 원인도 맞고 지금 같이 투자 시장 위축돼 있을 때 더더욱 지금 원인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극초기 기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오히려 좀 이 챕터를 많이 뭐 얘기 드린다기보다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심플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공식은 있어요. 여기 1, 2, 3, 4 적어놨지만 1번 적어놓은 것처럼 공식은 있어요. 근데 저게 극초기 기업에 잘 안 맞아요. 거의 뭐 어떤 회사에 극초기 기업에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맨날 적자나는 회사가 저 공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뭐 당기 순이익이 없는데 뭘 어디서 따와갖고 하는 건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번보다는 보통 이제 비상장사 투자를 할 때 2번 방식으로 상대 비교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대표님들이 뭐 올해는 거의 갔으니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내년 뭐 이런 거 이제 시드 투자, 프리에이 뭐 이런 거부터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 내년, 내후년 그 뒤에는 뭐 더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비슷한 회사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런 류 회사들을 그런 류 회사들은 뭐 최근에 얼마에 받았나, 우리만 할 때 얼마에 받았나 그런 것들이 결국 투자자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 비교 평가를 하니까 그런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 근데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따오지 말고 뭐 이제 시작하는 회사가 메타 뭐 또는 아주 큰 체격 자체가 다른 그런 회사 따와갖고 얘기하면은 뭐 정신 나갔다는 소리 그거밖에 안 들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갖고는 뭐 그냥 픽 웃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비웃음밖에 안 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체격에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업력도 되고 그랬다면 걔가 우리만 했을 때 뭐 투자 받았을 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아니나 다를까 투자자도 그런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단 여기 계신 분들이 저번 주에 이제 투자자 하이어라키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아마 뭐 지금 얘기 드리는 것들이 엑셀러레이터나 VC나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뭐 엑셀러레이터를 우선적으로 이제 접촉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엑셀러레이터를 만나다 보면 아마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딱 공식처럼 잘라서 뭐 1억 들어가면서 10억 밸류 그러니까는 10% 지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경우가 꽤 아마 만나셨을 수도 있고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봤더니 Y 콤비네이터 전 세계 1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Y 콤비네이터가 극초기 기업에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비교 대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드 투자 들어갈 때 뭐 얼마 들어가면서 뭐 자기네들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탁 잘라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게 태생인 것 같아.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뭐 어디 만나면은 뭐 1억 들어갈 때 10억 밸류 뭐 10% 가져가려면 뭐 2억 들어가면은 뭐 20억, 25억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대 비교 평가 이전에 걔네들의 갖고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의 뭐 약간 문화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싫으시면은 거기하고는 진행이 좀 잘 안 될 거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거는 감을 좀 잡으셔라. 그런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근데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거에서 이제 뒷부분 프리 IPO 그 뒷단계부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거꾸로 낮아지는 요 그림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플랫폼 기업 또 기술 기업 중에서 특례 상장 기대하고 돈 벌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약간 어떤 기대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회사들 플랫폼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돈 벌어서 가는 건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플랫폼 업체 같으면은 특히나 이제 뭐 지표가 나오면 이익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1등, 2등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거기다 이제 돈을 더 막 태우려는 투자자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갖고 사실은 밸류에이션 올라가면서 버틴 건데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마켓컬리가 예비 상장 심사 청구를 통과하긴 했는데 프리 IPO, 그 IPO 바로 전 단계에서 받은 게 기사로 보면은 4조 원 밸류에 받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예비 상장 심사 청구서는 통과됐으나 거래소에 지금 수요 예측하고 이런 그 후속 프로세스를 못 밟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는 약간 조금 시기를 조율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느 기사를 보니까는 증권사에서 마켓컬리 밸류에이션 한 게 1.8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1.8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일에 상장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프리 IPO를 4조를 받았는데 정상적이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바라보고 프리 IPO 단계에서는 들어온 건데 IPO를 하는 순간 마켓컬리만 그런 게 아니라 소카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비상장사일 때 인정받았던 밸류보다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모할 때 수요 예측에서 이미 공모가가. 근데 시장에 가고 나서 더 떨어지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마켓컬리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얘기를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4조 원 밸류의 프리 IPO를 들어왔는데 뭐 가령 1.8조에 공모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주식시장 갔는데 가령 더 떨어졌어. 제가 봐서는 1조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1조라고만 쳐도 4조에 들어온 애는 4분의 1 토막 나는 거야. 얘는 들어오는 순간 4분의 75% 손실 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미치고 환장하겠죠. 여기는. 근데 지금 소카도 그렇고 플랫폼 업체가 이제 특례 상장으로 몇 개 들어오고 있는데 소카 그다음 두 번째 들어올 게 마켓컬리 그다음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특례 상장 트랙 중에 유니콘 특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소카도 마찬가지고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상장사일 때 특히나 작년같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갖고 공격적으로 막 투자됐을 때 그때 이제 밸류도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1조 원 기업가치 넘어간 회사들이 뭐 있잖아요.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 직방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걔네들이 다 같은 패턴으로 꼬꾸라질 거라고. 그 얘기는 이거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밸류가 안 되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밑에 해갖고 요렇게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이제 프리 IPO부터 프리 IPO 또 전 단계에서 작년까지 되던 밸류에 투자 안 들어올 거예요. 확 깎아서. 그래야지 뭐 이게 가서 주식시장 상장을 하더라도 이 밸류 요렇게 형성이 돼도 뭐 속된 말로 투자자가 먹는 게 있어야지 뭘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세상에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왜냐하면 손실 나면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제가 펀드 만들어지는 구조에서 말씀드렸죠. 뭐 욕먹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투자자가. 그 다음 펀드 못 만들고.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가 그 밸류 인정하고는 투자 못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데 얘는 벌써 받은 밸류가 있으니까는 뭐 더 내리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투자 안 되다가 뭐 어려워지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의 회가 제가 봐서는 그런 꼴이에요. 오늘의 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왓챠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뭐 토스도 보면은 자기가 원래 원했던 만큼 투자 안 됐다고 그러고 뭐 어디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뭐 플랫폼 기업이 특히나 저러면서 이제 밸류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밸류가 다 조정될 거라서 특히나 여기는 이제 초기 기업이니까 그나마 여기가 이제 덜 민감하시고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뭐 작년까지 뭐 옆에 있는 회사가 우리 경쟁자라고 할 만한 데가 뭐 어느 정도 밸류에 얼마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작년 얘기고 지금 완전 다른 시장이니까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뭐 너무 고집한다거나 뭐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진 마시고 뭐 돈을 제때 받아서 회사가 크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 또 이제 성장하고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밸류가 있고 그럴 테니까 지금 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다가 이도 저도 투자 못 받으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투자 못 받으면 어차피 뭐 별 볼 일 없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회사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기업 가치에 대해서 밖에서 돌아가는 추이 이런 것도 보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번째 이제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도 뭐 파토나는 경우가 워낙 이제 왕왕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워낙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평소하고 다르게 그냥 큰 얘기보다는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요 페이지는 그 투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되는 방식이 종류 주식이다. 그 중에서 이제 상한전환 우선주 같은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해라 얘기를 드렸던 거고, 만일에 어떤 분이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주 같은 거 너무 고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엔젤 투자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인한테 받는 엔젤 투자 정도는 모르겠는데 뭐 나는 보통주 투자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은 딴 데 가서 받으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딴 데 가서 받으세요 그럴 거라서 어차피 투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런 거 고집하지 마시고 뭐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뒤에 계약서를 제가 안 넣었구나. 뭐 특약사항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약서 쓰는 단계도 아니고 말은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정도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계약서 쓰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본인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무료 컨설팅 해주는데 이런 데 가서 멘토링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변호사한테 받든지 투자자한테 받든지 그러면은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막 용어도 생소한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 회사가 뭐냐 하면 그냥 제가 명시적으로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냥 구두로만 얘기 드리면 최근에 그런 회사 있어요. 그 업력 1년 만에 한 1,500억인가 투자 받으면서 1년 만에 유니콘 됐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 1조 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액면으로 보면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1년 만에 뭐 개발도 안 됐을 거고 아무것도 안 됐을 건데 이거 뭐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이 회사에. 우리나라 등기 제도라는 게 그 회사하고 그 다음에 거래하려는 사람들, 그게 뭐 은행이 되든 뭐가 되든 이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전에 회사에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났던 것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이제 등기 제도니까 투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남아요. 근데 이제 등기를 떼봤더니 그 등기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회사가 1,500억 정도를 투자 받으면서 풋옵션을 거의 1,200억인가를 받아줬어요. 풋옵션이 뭐냐면은 아까 상한 이런 거 얘기 드릴 때 회사에 돈이 있어야 뭐 상한 요청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풋옵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강제로, 야 네가 더 들고 있기 싫으면 나한테 요청해, 상한 요청해. 내가 그러면 조건 없이 상한해줄게. 그거를 특약사항으로 걸고 가는 게 풋옵션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원금 회수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이 갑자기 확 높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매력도가 올라가요. 거기다가 쉬기 전에 바로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잘 되면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요 두 개 교집합으로 맞아떨어지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10분 쉬기 전에도 어디 가서도 투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 회사가 딱 그런 꼴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무슨 1억 2억도 아니고, 사실 밖에 보면은 풋옵션 받아주면서 투자 받는 회사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어떻게 알고 보면은 대표이사가 그래도 돈이 좀 많아갖고 뭐 이런 얘기들이 돌긴 도는데, 그래도 1,200억을 풋옵션 받아줬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뭐 수소문을 좀 해봤더니 대주주가 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돈이 많은데 자기 돈을 집어넣었으면은 회사에 밸류라는 게 없는데, 대신에 투자를 받으면서 빨리 우리 회사 유니콘 만들고 싶으니까 내가 받고 싶은 밸류를 인정해줘. 그럼 내가 대신에 풋옵션 줄게.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면은 땡큐. 야, 그 밸류 인정해줘. 풋옵션 걸어준다는데 이러면서 투자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밖에 투자 받는 케이스를 보면 워낙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아까 성공 패턴을 자꾸 파악하지 말려고 얘기 드린 게 이거 기사만 봐서는 이 회사가 왜 투자 받았는지를 이해를 못 한다고. 아, 이 회사는 IR 자료를 그럼 잘 만들었나? 발표 한번 잘했나? 야, 나도 똑같이 만들어 봐야지.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 봐도 이런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 투자가 안 돼요. 이거는 이 회사는 풋옵션 받아주면서 간 거라고.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이 얘기 듣고 본인도 이제 풋옵션을 뭐 걸어준다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투자 매력도가 확 올라갈 거라서 우리나라에서 뭐 투자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공 패턴을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봐야 보통 사람들이 잘못 그거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근데 실패 패턴에서 접근해서 나는 어딘가 해당 안 되게 접근하면 그거는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얘기를 이제 앞에서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 사례를 갖고 조금 더 그거를 강조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계약서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지금은 이제 용어가 생소하니까 무료 멘토링 같은 거를 받아라. 혼자 감당을 못 하겠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는 거다. 정확하게. 그 얘기까지만 드리고 더 들어가도록 이제 뒷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서 타사 사례 보여드리면서 IR 자료 작성하고 피칭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 드릴 건데 맥락은 여태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거의 뭐 한 5시간 가까이 얘기 드린 게 이걸 알아야 IR 자료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발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기서 나와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챕터 4가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이 내용이 이제 넘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보통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중에 그러니까 앞뒤 다 떼고 IR 자료 만드는 방법, 뭐 피칭 잘하는 스킬,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교육 안 들어봐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교육하는지 모르겠으나 뭐 IR 자료 진짜 뭐 표로 만드는 방법, 뭐 이쁘게 만드는 방법, 이거 아무리 빨간색 쓸 거냐, 파란색 쓸 거냐 아무리 해봐야 그거 갖고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벌써 내용을 뭘 할 거냐, 실패 패턴에서 접근해라. 왜냐하면 투자자도 그렇게 접근하니까 워낙 실패한 걸 많이 봐서 질문이 단도직입적으로 거기부터 들어오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게 설득하는 게 이슈다라는 얘기를 한참 드렸고 저번 주 오늘 벌써 몇 번 얘기를 드렸고 내용적으로는 거기인 거예요. 핵심이.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아까 투심이 그 페이지 펼쳐놓고 한참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그 긴 프로세스에서 한참 시간이 지나도 자료만 다시 읽어봐도 그 대표이사가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야 되니까 스티브 잡스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컨설팅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자료 작성의 스타일 측면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피칭은 이제 지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게 다 여기 녹여져 있어요. 다시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2번 벌써 얘기 드린 거예요. 실패 패턴에서 접근하라고. 그래서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3번도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3번 관련해서는 더더욱 컨설팅 보고서 형식이 뭐냐는 거지. 근데 이게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특히 이제 특징이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갖고 표현하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용 되게 많은데 이거를 지저분하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바로 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타사 사례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잘된 사례, 못된 사례를 보면 딱 표가 나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컨설팅 보고서 형식의 첫 번째가 시각화하는 거, 두 번째가 헤드 메시지 잘 쓰는 거. 헤드 메시지가 그 페이지 전체를 요약하면서 대표이사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녹여넣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런 거를 컨설턴트들이 보통 잘해요. 제가 봐서 요 페이지에 있는 게 색깔로 봐서는 AT커니 그 글로벌 컨설팅 그 컴퍼니인 AT커니 거기인 것 같아요. 색깔로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3번도 이미 말씀드렸고 4번은 저번 주에 첫 페이지에 요약 3번에서부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그냥 뭐 얘기하고 트렌드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뭐라고 해야 돼, 정에 호소하거나 우기거나 이래갖고는 설득가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회사 미래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건지. 그 얘기는 저번 주부터 벌써 얘기를 드렸던 거고. 1번, 우리가 그 담당 심사역하고는 참 만날 일이 많기는 한데 투자가 이렇게 쭉 진행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문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담당 심사역이라는 게 이제 나한테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뭐 어디 IR데이나 이런 데를 참석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자료부터 배포되고 뭐 이런 경우 많으니까 자료로 그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내지는 그 회사를. 그래서 이제 자료가 되게 상징적으로 대표이사나 회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는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품격? 이게 산티나면은 그냥 산티나게 또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문서 만들고 또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발표하는 피칭도 좀 되게 트레이닝이 필요한 영역 맞긴 맞아요. 뭐 저거 잘한다고 투자되는 건 아닌데 반면에 너무 못하면 벌써 점수 몇 점 깎이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거는 반드시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거 염두에 깔고 뒤에 이제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자료 만드는 거 스타일 측면. 근데 이것도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방금 전에. 그래서 컨설팅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면 여기도 여러 가지 실수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지저분하게 적는 거. 제가 조금 이따 타사 사례 보여드릴 건데 나와요. 텍스트로 쭉쭉.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읽으라고 하는 건가 말라고 하는 건가 뭐 그런 반응밖에 못 얻어요. 두 번째, 또 너무 간단하게 적는 거. 특히 뭐 엔지니어들이 그런 거 가끔 있거든요. 야 말로 해. 야 내가 다 저거 해줄게. 뭐 자료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갖고는 발표 이전에 찾아오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료만 보고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투자자가 검토하는 개수는 엄청 많은데 수백 개인데 또는 1000개가 넘어가는데 1년에 투자하는 건수는 몇 개 안 된다니까. 일단 심사역 입장에서. 그럼 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지도 않을 거를 뭐 계속 깔고 앉아있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게 아니니까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뭐 자료 자체가 자료부터 봤는데 자료가 싼티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찾아가지도 않아요. 뭐 찾아오면은 뭐 내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근데 찾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도 않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스티브 잡스 형식 같은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떨렁. 그러면 이거 나중에 보면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했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출력했을 때 겹쳐갖고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출력물로 줘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요새는 그냥 파일로만 주고 마는 경우도 저걸 하지만. 그래서 애니메이션 쓸 때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감안을 해서 배치를 잘 하든지 아예 쓰지 말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도표든지 이런 거 쓸 때도 너무 작게 써갖고 뭔지 하나도 보기도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드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제대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그런 배치를 해야 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까지만 얘기 들으면은 잘 모르니까 회사를 이제 사례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타사를 노출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가릴 때는 좀 가리고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 이거는 안 좋은 사례. 제가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사례라고 얘기 드린 거는 뒤에 이제 좋은 사례 이런 거 반복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대표이사가 그 아주대 컴통학과 박사 출신인가 그래요. 그냥 완전 기술 기업이에요. 그 엔지니어 출신이고 이과생 출신이고 그러니까는 자료도 좀 잘 못 만들고 그런 건 있긴 있는데 약간 색깔도 넣었다 말았다 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통일성도 없고 막 그런 거 있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보면은 헤드 메시지를 여기는 이제 위에 안 쓰고 밑에다 썼는데 저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막 뭐 하는 거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거 막 우습게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저 대표이사는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실제로 그때 만나면서 검토를 하다가 저는 투자 안 했고 이 회사가 어차피 투자가 잘 안 됐는데 말하는 것 자체도 평소에 그랬어. 뭐 좋게 생각하면 자신감 넘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가 너무 약간 허세 이런 거 같은 거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런 식의 표현 이런 것들은 좋은 감을 주기보다는 약간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게 조금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런 표현 이런 거를 좀 조심해라 라고 보여드린 거고, 반면에 좋은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여기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아까 컨설팅 보고서 형식이라고 얘기한 거를 잘 염두에 둬보세요. 가급적이면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헤드 메시지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남겨갖고 나중에 종이만 보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는, 그게 되게 좋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 메시지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지금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거. 이 회사는 그 장애인용 석션 칫솔을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타터. 근데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이 회사 맨 처음에 대표이사 만났을 때 대표이사가 IR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기네 뭐 특허 여기도 업력 3년 차일 때인가 4년 차일 때인가 그때 벌써 5년 전에 그때 봤었었는데 뭐 특허 뭐 20 몇 개인가 한 30개인가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야. 뭐 그게 자기네 경쟁력이라는 거야. 근데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뭐 의미가 있는 특허인 건지 그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니네 본인들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훨씬 더 잘 살려야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IR 자료를 보완해서 보내온 게 요거인 거야. 자기네들이 가령 이런 칫솔이 있으면 석션 칫솔이라는 게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치과에서 왜 물 같은 거 나오면 옆으로 흐르면은 이렇게 침대다 젖고 그러니까는 치과에서 물 바로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시 하는 그 기능을 같이 집어넣은 칫솔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회사가 받는 질문이 있어요. 야, 이거 칫솔 아무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이거든요. 항상 아까 실패 패턴 제가 반복을 하고 했듯이 이거 뭐 후발주자 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반복적으로 받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특허 하나하나 회피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자기네들 한 그때 갖고 있던 벌써 20 몇 개, 30개 정도가 입체적으로 이걸 둘러싸고 다 내놨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회피하면서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만드는 건 그건 필립스도 안 된다. 되게 좋은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특허 한 20 몇 개 갖고 있다, 30개 갖고 있다 이 얘기만 했었던 거지. 야,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다음에 만든 게 이 특허 맵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게 쫙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미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떤 특허 경쟁력,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쫙 살려갖고 그 페이지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저 친구가 저거 만들고 나서 뭐 그 뒤에 뭐 시장 문제 이런 거 더 할 얘기도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이 회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면 이 회사가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 가서 필립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발됐고 거기서 유럽 매출 이런 거 일어나면서 해외 매출도 발생했고 한국에서 그러면서 다시 투자도 됐고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돌아간 꼴인 거예요. 그게 벌써 한 4년 전 얘기니까는 3년 전, 4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거 말로 적어갖고는 표현이 안 돼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안 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안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텍스트 이렇게 쭉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거 읽으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 회사가 적외선 분광기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님 나이 많아요. 처음 만났을 때 이거 이 회사 경쟁력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기술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기술을 살리셔야죠. 뭐 이러면서 처음에 IR 자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만든 자료를 받아봤더니 기술력이라고 그러면서 넣은 게 이런 거야. 어디 물리학 책에 있을 만한 거를 그냥 따다 쓰듯이 막 이렇게 야, 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봐봐. 이런 느낌인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저 회사 5년째 투자 안 됐거든요.
물론 이것만 갖고 투자가 안 된 게 아니라 적외선 분광기가 뭐 시장이 있긴 있는 거냐, 거기서 엄청 공격을 받았을 건데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사례 제가 봐서. 이거는 좋은 사례. 여기는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CFO가 삼성 SDS에서 사장단 거기 아주 집중적으로 그 자료하고 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만들던 친구가 거기 들어왔었던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딱 여기에 트레이닝이 되게 잘 돼 있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밑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걸 그냥 이쁘게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되죠. 위에 헤드 메시지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거 정확하게 그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다시 안 좋은 사례 말씀드리면 이것도 텍스트 위주로 막 쭉 썼죠. 거기다가 여기는 보면 질문 형태로 했는데 택시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자기 혼자 해야 되는 질문이지 그거를 IR 자료에다 이렇게 쓰면은 재수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건가, 이게 뭐 IR 자료야 뭐야, 준비가 안 돼 있고 막 이런 소리밖에 못 들어요. 여기 뭐 그 다음에 만나보지 않아서 뭐 투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템이 좋냐 이런 것도 문제였을 거고 자료도 이런 식이라 갖고 제가 봐서는 뭐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시 좋은 예, 이거는 가리긴 했는데 그냥 내용이 있다 보니까는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짐작은 하더라고. 이 회사는 로또기예요, 로또. 그래서 유명하니까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워낙 이제 이런 자료 만들고 이런 거에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컨설팅 보고서 형식이야. 헤드 메시지 밑에 이제 뭔가 내용 많은데 깔끔해.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저 도표 형태로 뭔가가 들어가 있고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다시 안 좋은 사례 얘기 드리면 아까 제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쓰는 건 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사례. 여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과생 출신이에요. 여기 대표이사가. 컴퓨터공학과 나왔나 그래가지고 뭐 자료 만드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아주 초기일 때 시드 투자 받을 때 이런 거라서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는 지금은 자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준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안 좋은 사례고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래도 앞에 3개 잘 된 사례라고 보여준 거하고는 약간 조금 또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국가에 어떻게 부과하고 있고 어떤 지표를 지금 만들어 갖고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보이게 한 측면에서는 잘한 것 같긴 해요. 자료 자체는. 근데 저 사업이 진짜 뭐 시장이 있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얘기 많이 들었을 법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뒤로는 안 만나봐서 하여튼 저 회사는 뭐 IR 자료 자체는 좀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패턴을 빨리 찾아야 돼요. 실패 패턴 말씀드리는데 내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스타일 측면에서도 실패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일단 사람들이 자료부터 볼 때 약간 점수를 까먹고 들어가면은 뭐 좋을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면서 자기 그 자료 만드는 거에 특히 이제 자료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자료 잘 못 만들어 뭐 이러면은 더더욱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하면 결국은 자기가 혜택을 보게 돼 있으니까 그건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지금 목차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내용 측면 들어와서 일단 첫 번째 소 챕터로 첫 번째 그 목차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지금 여기 기업이 한 15개 정도 되나? 그렇거든요. 근데 목차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어디 보면은 IR 자료를 만드는데 저기 정부 지원 사업 양식을 따와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은 더더욱이나 초기 기업도 아닌데 벌써 업력이 몇 년 됐는데 그런 식으로 자료 만드니까 이게 이제 약간 스토리가 이상한 거야. IR 자료 투자자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요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겠구나 해서 언젠가부터 강연 자료에 넣었던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 아주 극초기 기업이 많으니까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자기가 그래도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있으면 따다 쓰세요. 여기 뭐 목차 따다 썼다고 뭐 이거 뺏겼다고 뭐 소송 걸고 이럴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뺏겨 쓰세요. 뺏겨. 목차 자체는 거기서 약간의 뭐 변형을 좀 주든지 자기가 봤을 때 여기 중에
보면은 뭐 회사부터 얘기하는 회사가 있고 문제 정의한 거부터 회사 시작하는 회사가 있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쓰시면은 된다. 그리고 이 중에는 투자 받은 기업도 있고 못 받은 기업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투자 못 받았다고 그 목차대로 했다고 나도 투자 못 받는 건 아니고, 투자 받았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도 똑같이 했다고 투자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 목차를 뭐 잘 모르겠으면 따라하는 거하고 투자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거고,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내용 측면에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맥락을 저번 주 오늘 쉬기 전까지 벌써 한참 얘기를 들었어요. 맥락에서 실패 패턴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까 특히나 투심이 부결 요인 중에서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영역에서 얘기했던 거, 거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챕터에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IR 자료 만드는 측면에서 특히나 요런 형태로 쓰면 이게 이제 설득이 잘 안 되고, 공격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방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뭔가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얘기하는 게 저런 정도 갖고는 그냥 많이 듣던 정도? 그 다음에 저런 건 많이 들었는데 저 정도 갖고는 잘 안 되던데?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보다는 더 들어가야 된다. 남들이 IR 자료 쓸 때 정말 빈번하게 이 사람들이 뺏겼나 싶을 정도로 빈번하게 하는 패턴이라고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성, 사업성 얘기에서는 남의 얘기, 어디 트렌드 따와갖고 트렌드 얘기만 한참 하고 정작 자기 회사 뭐 하는지 뭐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용두사미처럼 갑자기 확 끝나는 IR 자료? 이런 거,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맥킨지 자료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정부 정책 뭐 트렌드 그렇게 갈 거라는 거는 뭐 많이 봐서 아는데 대표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얘기 나오면은 정작 우물쭈물하다 자기 얘기는 못 하는 경우, 못 하는 사람? 이런 경우 뭐 좋은 반응 얻기 힘들죠. 저런 사람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여기 지금 시장 메커니즘 왜곡하는 경우. 제가 예로 아까도 이제 진입장벽 높은 자동차 쪽 뭐 말씀을 드리고 막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분야별로 다 있어요. 시장의 메커니즘이자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아까 플랫폼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 저런 진입장벽 높은 쪽 꼭 서비스들에도 저게 뭐 B2G가 되든 B2B가 되든 그러면은 마찬가지일 텐데, 저런 분야에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가령 이런 거 자동차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뭐 자기 자동차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럼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뭐 지금 찾아갈 거라고. 찾아가면은 우리 기술이 좋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환장하고 좋아할 거라고. 환장하기는 저런 분야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이 산업을 잘 모르는구만. 뭐 이러면서 좋게 보기보다는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되게 많죠. 야, 현대자동차가 어떤 데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나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는 저런 걸 너무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2년 뒤에 뭐 자동차에 뭐 어떻게 납품을 할 거다. 아닌데 최소 5년은 걸리는데 그 자동차 쪽 가서 테스트 하려면은 방위산업체 한 7년, 최소 7년, 8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 하나도 뭐 모르는구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자가 투자 안 하죠. 투자자가 바보가 아니거든. 특히나 그쪽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듣는다면 투자 안 하는 거야. 레퍼런스 체크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적어놓은 것처럼 뭐 또 어떤 분야에서는 고객의 비용 민감도 이런 거를 무시하고 막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사례가 그런 거예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자결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 회사가. 그런데 대표이사가 옛날 그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이런 거 하면서 코딩도 잘해. 뭐 그다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철학도 좋아. 뭐 사람도 괜찮아. 뭐 그래갖고 뭐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 사람이 IR 할 때 얘기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스타트업하고 중소기업이 뭐 통계적으로 얼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거를 쓰는데 우리는 프리미엄, 기본 기능은 공짜, 나머지 유료 모델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 중에서 들어오는 고객 중에 한 10% 정도가 유료 전환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때가 벌써 2017년인가 그랬으니까 2019년에 벌써 뭐 매출 100억대. 한 지금 2022년이니까는 그때 당시로 2022년이면은 뭐 매출 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뭐 한 250억, 300억 막 이 얘기했었나? IR저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뭐 그까지 얘기 들으면 좋지. 근데 제가 레퍼런스 체크한다고 실제 고객사 몇 군데 연락처 알려줘봐라 그러면서 만나봤더니 아 이런 회사는 잘 되면 좋겠어요. 아 우리 같은 회사는 예전에 막 카톡으로 하고 이래갖고 막 답답했었는데 아 이런 회사는 잘 되면 좋겠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돈 내고 쓸 생각은 없어요. 그냥 기본 기능에 만족해요. 어쩌죠? 뭐 그냥 돈 내고 쓰는 대신에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우리가 감수하죠. 뭐 이런 다 그런 반응이니까 유료 전환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이사가 뭐 적어도 한 10%는 유료 전환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10%가 뭐야? 그때 제가 얼마 곱했냐면은 개수를 10%가 아니라 0.1%인가 0.5%인가 얼마 계산했더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한 15억? 그 정도 시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회사가 그 얘기는 시장 점유율 100% 하면은 매출 15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벌써 그때 6억인가 7억 정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50% 정도 했던 거야. 근데 이런 회사에 투자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는 뭐 시장이 뭐 굉장히 조그만하고 야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투자자가 보기에 그때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남도 다 마찬가지고 이거 진짜 뭐 투자하면 원금이나 건질 수 있는 건지 뭐 다 이런 생각했을 거니까 투자자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비용 민감도가 높아고 돈 안 내고 쓰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벙벙하게 탁 지르듯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선진국은 해당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얘기 드린 거 말고도 아까처럼 플랫폼 뭐 승자 독식 시장이니까 1, 2등, 1, 2, 3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우리 뭐 니치 시장에 가서 어떻게 벌 수 있어요? 그럼 아닌데 그 뭐 카톡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카카오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카카오 네이버가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잘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요새 카카오가 욕을 하도 얻어먹고 있으니까 공정위에서 욕을 하도 얻어먹고 있어갖고 약간 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시장 무르리고 다닌다고 그러는 게 작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가 특히. 그래서 밖에 보면 네이버는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카카오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1번, 2번 얘기 드린 게 3번 1번하고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 시장 트렌드 이런 거 외국 우리만 하는 회사가 외국에서는 벌써 얼마 밸류에 뭐 1000억 밸류 얼마 그러면은 대번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럼 미국 가서 받으시라고 자신 있으면 받아보라고 그 뭐 다 투자자가 그렇게 나오면 투자 못 받는 거지. 근데 외국 가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제가 글로벌 그 창업사관학교 했다는 거 그냥 동영상은 보여드리진 않고 이제 그 뒤에 설명만 드렸지만 외국 가서 투자 받는 경우가 사실 잘 없는 것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미국 같은 데가 워낙 이제 관심은 많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뭐 큰 시장 가라. 큰 시장 가서 투자도 받고 그게 훨씬 낫지 않냐. 국내같이 조그만 데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한테 몇 번 들었던 거는 초기 기업이면서 투자도 크게 받고 막 그런 회사들은 약간 대표이사가 유태인 백인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쪽은 완전히 유태인들이 또 금융계를 쫙 쥐고 있어갖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질문이 이런 질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 혹시 대표이사 유태인 아니에요? 맞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투자 받는 거죠. 그거 안 된다니까 한국인은. 뭐 이런 식의 질문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이런 식의 그 벙벙하게 뭐 해외 시장 따갖고 얘기하는 거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먼 미래 뭐 한 20년, 30년 뒤에 있을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펀드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 8년짜리라고 이 얘기 통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던 거고 차별성 경쟁력 들어오면은 여기도 또 엄청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네 가지인 거야. 그냥 뭐 다르다는 거를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야 그거 니네 알려지면은 그냥 경쟁사에서 하면은 한 달이면은 쫓아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네들은 이거 못 쫓아온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그 다음에 몇 달 지나 보면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가 된다 싶으면은 막 개떼같이 달려드니까는 뭐 벌써 그냥 경쟁사가 우후죽순 들어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차별성보다는 경쟁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다르다는 거는 뭐 그거는 언제든지 희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하는 데가 없다. 내가 처음이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 회사만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면은 좀 설득이 잘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노란색 표까지 쳐놓은 거는 정말 질문 많이 받는 거. 진짜 원천 기술 만드는 아주 극히 드문 몇 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아니 뭐 알겠는데 그 뭐 네이버 카카오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 들어오면은 참 대답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설득력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꾸역꾸역 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은 거죠. 아이 뭐 저 사람 뭐 그치 뭐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잘 안 되겠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지레짐작하게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너무 질문을 많이 받는 거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 3번 아까 제가 어떤 사례 첫 번째 거 보여드리면서 뭐 페이스북, 애플 너무 쉽게 비교하다 보니까는 그게 자기한테 부메랑 돌아왔다는 그 얘기 드렸는데 뭐 저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은 자기 얘기하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뭐 자신감? 뭐 이런 거에 표현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이 사람이 허세가 좀 심하구만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걔네가 야 체격이 다른데 내가 봐서는 저 얘기 한 번 해서 걔네가 기분 나쁘면 그냥 하루아침에 와서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 얘기를 이렇게 너무 쉽게 하네. 근데 저런 얘기 정말 쉽게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흔한 실수 패턴이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8가지는. 몰라서 4번처럼 몰라서 투자하는 것도 되게 많고 특히 저거는 이제 기술 기업인 경우에 투자자가 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기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8가지는 정말 체크리스트처럼 옆에 적어놓고 내가 자료 만들고 있는 그 스토리 라인은 어딘가에 해당 안 되나 그거를 이제 되게 돌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괄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투심이 부결 요인에서 얘기한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그 24가지의 이제 그 맥락이 주류고 그걸 풀어서 쓰는 IR 자료 약간 스킬 측면으로 내려왔을 때 요 8가지 중에서도 정말 반복적으로 그게 이제 그 흔하게 저런 식으로 자료 쓰는 회사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쓰다 보면 설득도 잘 안 되고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24가지 투심이 부결 요인에서 얘기했던 그 패턴에 뭔가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자꾸 그냥 트렌드 따와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요게 이제 좀 맞물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요거하고 아까 투심이 부결 요인 적어놨던 거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처럼 적어놓고 계속 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 드렸으니까 조금 넘어오고 사람은 여기서 맞물려서 얘기 드릴 거라 여기서 이제 더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얘기 드리고 동영상 한 6분짜리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Q&A 더 하려고 하는데 발표는 발표대로 또 중요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코로나 전에 무역협회에서 글로벌 ACVC 행사라고 그러면서 코엑스에다 불러놓고 뭔가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ERA라는 회사가 발표하는 걸 전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보는 창업자 조건 얘기하는 게 되게 내용이 좋더라고. 그때 사진 찍어놓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6번은 학력 경력에 해당될 수 있어. 도메인 전문성 이런 얘기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7, 8, 90은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야. 학력 경력 얘기하고는. 저런 것들을 언제 보여주냐면 서류에 묻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거는 발표가 피칭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자기 철학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Q&A 하는 거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되게 비언어적인 것들도 많이 녹여내기 때문에 피칭은 피칭대로 중요한 게 역할이 반드시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게 저런 식으로 막 되게 거만한 느낌. 저런 사람이 이제 보통 대기업 임원 출신, 교수 출신 이러면은 막 저렇게 짝다리 짚고 뭐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재수없다고 그래, 재수없다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뭐 저런 것 때문에라도 투자 안 하는 경우가 또 왕왕 있는 게 사실이고, 너무 소극적이어도 좀 그렇고, 또 밑에 보면은 아까 허세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은 좋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심하는 거죠. 64.8% 얘기 드렸지만 안 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뭐 지금 다 조사를 해보고 얘기하는 건가? 너무 그냥 확 지르는데?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좋게 가기보단 나쁘게 갈 경우도 되게 많고. 이제 오늘 하려는 거는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 하나 뭐 짧은 거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아까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나가서 소리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더 보여드리긴 그렇고, 요거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 거면 저 QR 내지는 저 검색을 하시면 되고, 요 시사점, 요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번 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QR 연재 기사나 이런 데서 설명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맞춰서 보시면 발표하는 거, 자료 만들어야 되는 거, 사실은 그 스타일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내용적인 측면인데, 그거는 이제 투심이, 이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고, 엑시까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투자자 눈높이는 거기까지 가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기 기업일 경우에는 IPO 자체보다는 어떤 시장 진입, PMF, PSF 얘기한 그 관점에서의 어떤 에비던스 기반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기에 더 집중을 하시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뭐 구주 매각이 되든 뭐 IPO까지 기다리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떨어지면서 이제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한판 얘기가 그려지는 그 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이 올라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혹시라도 제가 첫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오늘 뭐 당장에 질문이 잘 생각 안 나시면은 여기 이제 이메일로 나중에라도 저한테 궁금하신 거 같은 경우에 뭐 보내주시거나 하면 제가 메일로 답변이 가능한 것 같으면은 뭐 최대한 좀 드리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예. 그래서 대표님 매니저님 여기서 이제 질문 더 없으니까 그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